안녕하세요. 밤동아 TV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학문을 사랑한 조선시대 임금 성종과 성균관의 두 유생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성종은 성균관 유생 중에서 한 번은 머리빗을 깨끗하게 관리한 한 유생에게, 또 한 번은 홀로 머리빗이 지저분한 유생에게 각각 알성과라는 과거를 치를 수 있는 혜택을 주었지요.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상반된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두 유생은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요? 생각할 거리와 가르침이 있는 오늘의 옛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가지시길 바랍니다. 게으른 소인을 용서하소서. 조선 성종 임금 때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당시 한양에 성균관이라는 학교가 있었지요. 그곳에 다니는 학생을 유생이라고 불렀답니다. 남다르게 학문을 사랑한 성종 임금은 유생들을 아꼈으며 그들과 가깝게 지내기를 좋아하였지요. 어느 날 성균관에 들린 성종 임금이 유생들이 쓰는 머리빗을 모아오도록 하시오 하고 신하에게 분부하였어요. 신하는 곧 유생들의 머리빗을 모아왔지요. 임금은 그 빗들을 일일이 살펴보았어요. 빗들은 머리카락과 비듬으로 지저분하였답니다. 그런데 유독 한 개만이 깨끗하였지요. 이 빗의 주인을 불러오도록 하시오. 성종 임금이 신하에게 분부하였어요. 잠시 후 그 깨끗한 머리빗의 유생이 임금 앞에 꿇어 앉았답니다. 이게 너의 빗이 틀림없느냐? 그러하옵니다, 상감마마. 하찮은 머리빗을 이처럼 깨끗하게 사용하는 너의 마음은 한없이 맑으리라. 짐이 너에게 알성과를 보게 할 터인즉 꼭 급제하도록 하여라.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감격한 유생은 바닥에 엎드린 채 같은 말을 되풀이하였답니다. 알성과란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임금의 재량으로 갑자기 보게 했던 과거 제도였지요. 알성과를 본 그 유생은 당당히 급제하여 벼슬자리에 올랐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부터 성균관의 유생들은 머리빗을 깨끗이 손질하였어요. 얼마 뒤 성종 임금이 성균관에 다시 들렸답니다. 유생들의 머리빗을 모아오도록 하시오. 또 신하에게 분부하였지요. 신하들이 유생들의 머리빗을 모두 모아왔어요. 먼저 번과 달리 빗들은 깨끗하였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독 한 개가 변함없이 지저분하고 더러웠답니다. 성종 임금이 그 더러운 빗을 내보이며 이 머리빗의 주인을 불러오시오. 또 분부하였어요. 이상하게 여긴 신하가 유생을 데려왔답니다. 이 더러운 빗이 너의 빗이냐? 상감마마, 게으른 소인을 용서하소서. 유생은 머리를 들지 못한 채 엎드려 빌었답니다. 아니다. 너야말로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로다. 예? 엎드려 용서를 빌던 유생이 고개를 들었답니다. 깨끗한 머리빗을 가진 자에게 알성과를 보게 했더니 모두 머리빗을 깨끗하게 손질하였구나. 그런데 너의 머리빗은 지난번과 다름없이 더러우니라.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면서 잔꾀를 부리지 않는 너의 사람됨을 칭찬하노라. 성종 임금은 그 유생에게도 알성과를 보게 하였답니다. 물론 그 유생도
급제를 하여 벼슬 자리에 올랐답니다. 용왕의 수염을 얻은 장우. 어느 언덕 위에 초가집 한 채가 있었답니다. 작고 허름한 초가집에는 두 형제가 살고 있었지요. 형인 장우는 15살이었고 동생 바우는 12살이었어요. 바우는 병에 걸려 오랫동안 누워 있었답니다. 동생의 병은 쉽게 낫지 않았지요.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어둠이 짙게 깔린 한 밤중이었어요. 장우는 어머니 생각을 하다 깜빡 잠이 들었지요.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어머니가 오셨답니다. 새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으신 어머니는 바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바우의 병을 고치려면 백두산 천지의 용궁에 가서 약을 가져와야 한단다. 어머니는 천천히 장우를 돌아보셨답니다. 길만 가르쳐 주시면 얼마든지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 장우 장하구나. 깜짝 놀라 깨어보니 그것은 꿈이었지요. 날이 밝자 장우는 천지를 향해 떠났답니다. 들판도 지나고 가시덤불도 헤치고 강도 건너고 산도 넘었어요. 바지와 소매가 찢어지고 팔, 다리에 상처가 났답니다. 온통 바위 천지인 벼랑이 막막하기만 하였지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장우는 마음을 굳게 먹고 벼랑 기슭에 달라붙었어요. 하느님, 제 앞에 길을 내주십시오. 장우가 감았던 눈을 떠보니 한 쌍의 학이 날아왔어요. 학들은 주둥이에 새하얀 실을 물고 있었지요. 실 끝을 바위에 놓고 부리로 콕콕 쪼더니 긴 다리를 껑충거리며 날아갔다 날아왔다 하였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다리가 생겼어요. 정말 고맙구나, 학들아. 장우는 다리를 건너서 천지에 도착하였어요. 이 용궁으로 들어가는 문이 어디에 있는 걸까? 두리번거리던 장우는 눈 속에서 뒹구는 빨간 잉어를 발견하였어요. 잉어는 아가미만 깜빡깜빡 거리고 있었지요. 아니, 불쌍해라. 장우는 잉어를 두 손으로 감싸고 천지 속에 넣어 주었답니다. 잉어는 물 위를 헤엄쳐 가다가 풀썩 뛰어올랐지요. 동그란 원을 그리던 잉어는 꼬리를 흔들고는 사라졌어요. 잠시 후 장우는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천지 속으로 들어가는 돌계단이 천지 밑까지 뻗어 있었어요. 용궁으로 들어가는 돌계단이로구나.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장우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지요. 천지 밑에는 웅장한 궁궐이 있었답니다. 궁궐에는 큰 대문이 있었고 대문 양쪽에는 푸른 용내나무가 서 있었어요. 용내나무 밑에는 용무늬에 검을 든 문지기들이 서 있었지요. 궁궐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은 머리에 뿔이 있었답니다. 허리에는 은회색 날개도 달려 있었지요. 어서 오십시오. 문지기 하나가 장우를 보며 인사하였어요. 저를 아십니까? 용왕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장우는 멍하니 바라보면서 들어갈까 말까 망설였지요. 어서 들어가세요. 어디선가 맑은 목소리의 아가씨가 정답게 다가왔어요. 한 송이 연꽃처럼 아름다웠지요. 온몸이 온통 연분홍 색깔인 아가씨는 생글생글 웃고 있었어요. 저는 빨간 잉어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공주는 장우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지요. 장우는 공주를 따라서 용궁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고 가끔 둥둥 북소리도 났답니다. 궁궐에는 수염이 길고 덥수룩한 용왕이 앉아 있었어요. 코밑 수염은 양쪽으로 갈라져서 볼까지 올라가 뿔에 걸려 있었지요. 턱수염은 어찌나 긴지 어깨와 가슴을 가릴 정도였답니다. 오른쪽 어깨에는 붉은 수염이 올라가 있고 왼쪽 어깨에는 흰 수염이 올라가 있었지요. 장우는 용왕 앞에서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답니다. 아버지, 이분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렇구나. 공주를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왕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용왕은 장우를 위해서 잔치상을 차리게 하였지요. 아니, 왜 음식이 맛이 없으십니까? 용왕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답니다. 용왕님, 동생이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어찌 저만... 장우는 용궁까지 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였어요. 용왕은 수염을 쓰다듬더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거 안 되었군요. 용왕은 잠시 후 자신의 붉은 수염 한 가닥과 흰 수염 한 가닥을 뽑아서 장우에게 주었답니다. 이것을 가져가시오. 그리고 동생의 병을 낫게 할 약은 공주가 가져다 줄 것이오. 공주는 장우에게 노랑 버섯과 새송이를 주었답니다. 이것을 하루에 한 송이씩 다려 먹이면 동생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장우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붉은 수염과 흰 수염을 괴짝에 넣어두고 약을 다려 동생에게 주었지요. 약을 한 번 먹은 동생은 얼굴에 생기가 돌았답니다. 약을 한 번 더 먹은 동생은 일어나 앉았지요. 약을 3번 먹은 동생은 밖으로 나가 뛰어다녔어요. 형님, 형님! 바우야! 형과 동생은 서로 끌어안으며 좋아하였어요. 아차, 수염! 장우는 얼른 괴짝을 열어보았어요. 괴짝 안에는 수염은 온데간데 없고 금 한 가락과 은 한 가락이 금빛, 은빛을 뿌리며 나란히 놓여 있었답니다. 죽어서도 뜻을 꺾지 않은 죽죽. 의자왕은 백제의 마지막 왕이랍니다. 하지만 의자왕이 백제를 다스리던 처음에는 오히려 삼국을 통일한 신라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지요. 의자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신라를 공격할 정도였어요. 그때 의자왕은 윤충이라는 장군에게 큰 임무를 맡겼지요. 장군, 이번에 대야성을 완전히 우리 손에 넣읍시다. 대야성만 뺏고 나면 신라를 통합하는 건 시간 문제일 거요. 의자왕은 윤충에게 이렇게 말하고 1만 명의 군사를 보내주었어요. 의자왕이 공격하려고 한 대야성은 지금의 경상남도 합천 지역이었지요. 신라 선덕왕 11년 8월의 일이었답니다. 신라의 대야성은 발칵 뒤집히고 말았어요. 장군, 큰일 났습니다. 백제 군사가 지금 대야성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하의 다급한 목소리에 대야성을 지키던 신라 장수 죽죽은 벌떡 일어났지요. 백제가 언젠가는 공격해 오리라 생각했지만 이를 어쩌나.
지금 우리 군사력으로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텐데. 죽죽의 마음은 몹시 무거웠어요. 그래, 백제의 군사는 어느 정도 되느냐? 1만 명은 좋긴 넘을 듯합니다. 죽죽의 얼굴이 금세 어두워졌어요. 당시의 신라 군사로는 그렇듯 많은 백제 군사를 당해낼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죽죽은 주먹을 불끈 쥐었답니다. 그는 대야성을 책임지고 지켜야 할 장수였으므로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어요. 죽죽은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지요. 각 성문을 철통같이 지키고 모두 목숨을 걸고 싸우라. 죽죽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죽죽이 두려워하면 그를 따르는 병사들의 사기는 금방 땅에 떨어지고 말 테니까요. 그래서 죽죽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쟁에 임하였지요. 하지만 신라 군사의 몇 배나 되는 백제 군사를 이기기란 거의 불가능하였답니다. 백제 군사들은 물밀듯이 대야성을 넘어와 신라 군사를 쓰러뜨렸어요. 신라 군사가 점점 밀리게 되자 함께 싸우던 장수인 용석이 죽죽을 불렀답니다. 보게나 죽죽, 지금 우리 군사로는 백제군을 이기기 어렵네. 이대로 싸우다간 모든 병사가 목숨을 잃을 게 뻔해. 군인은 나라를 지켜야 할 책임을 갖고 있네. 이제 우리에겐 목숨을 걸고 백제군을 막아내는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게. 죽죽은 결심이 굳었답니다. 용석은 죽죽의 어깨를 치며 말하였지요. 죽죽, 일단 이쯤에서 항복하세. 뭐라고? 자네, 지금 뭐라고 했는가? 우선 항복부터 하잔 말일세. 항복한 뒤에 다시 대야성을 뺏을 궁리를 하는 게 현명할 것 같네. 용석의 말에 죽죽은 펄쩍 뛰며 말하였지요. 뭐라고? 끝까지 싸워보지도 않고 비겁하게 순순히 성을 내주자는 말인가? 그건 장수로서 가장 부끄러운 일일세. 죽죽은 절대 그런 일은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하였지요. 죽죽은 부하를 생각하는 용석의 마음도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죽죽은 이미 죽음을 각오한 뒤라 두려울 것이 없었답니다. 여보게, 용석, 우리 아버지가 왜 내 이름을 죽죽이라고 지어주셨는지 아는가? 죽죽은 난데없이 자신의 이름 이야기를 꺼내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께 여쭈었지. 왜 내 이름을 죽죽이라고 지었느냐고 말이야. 그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 내가 대나무 죽자를 써서 너의 이름을 지은 것은 네가 대나무처럼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란다. 죽죽아, 저 대나무를 보아라. 대나무는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그 푸른 빛을 잃지 않는단다. 그리고 늘 저렇게 고든 자세로 서 있으니 본받을 만하지 않느냐 하고 말일세. 죽죽의 말을 들은 용석은 눈물을 뚝뚝 흘렸답니다. 그러니 내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여 항복할 수 있겠는가?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처럼 장수의 본분을 지켜 끝까지 싸우다 가겠네. 죽죽은 다시 백제군과 맞서 싸웠어요. 하지만 대야성은 백제군에 완전히 점령당하고 말았답니다. 끝까지 용감하게 싸우던 죽죽은 전사하고 말았지요. 고든 대나무처럼 한결같은 충성심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운 것이에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신라의 왕은 죽죽에게 진골이라는 왕족의 골품을 내려주었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왕이 있는 곳으로 불러 오랫동안 극진히 대접하였지요.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의 경계 지역에
중령이라는 제가 있답니다. 이 고갯길은 바로 장수 죽죽이 닦은 길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중령이라고 부른답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 고사성어 마부 위침은 중국의 시인인 이백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백이라 하면 달타령이란 노래에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의 주인공 이태백이기도 하지요. 그는 풍류를 즐겨 술과 자연에서 논일었다고 합니다. 특히 달을 사랑했는데 심지어 물에 비친 달을 건지려고 물에 뛰어들어 죽음을 맞았다는 전설이 전해질 정도이지요. 바로 그 이태백의 어린 시절 이야기랍니다. 이백의 아버지는 이백의 재주를 일찍부터 알아보고 이백을 훌륭한 선생님께 맡겨 공부를 하게 하였지요. 그 스승은 깊은 산속에 계셨지요. 그래서 어린 이백을 산속으로 보냈답니다. 그때는 학교에 다니기보다는 스승을 찾아가서 공부를 했답니다. 처음엔 이백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열심히 공부하였지요. 하지만 슬슬 실증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성품이 자유로운 것을 좋아하니 답답한 산속에서 끝도 안 보이는 공부를 하자니 갑갑했겠지요. 어린 나이이니 가족도 보고 싶고 집도 고향도 그리워진 것이에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 끝도 나지 않은 공부를 그만두고 넓은 세상 구경이나 하며 놀러 다녀야겠다. 길지 않은 인생 책에만 파묻혀 살다니. 이백은 이렇게 결심한 다음 날 스승 몰래 짐을 꾸려 산에서 내려왔답니다. 스승님께 공부를 그만둔다고 말할 용기는 나지 않고 스승님이 허락을 안 하실 게 분명하니 말이지요. 이렇게 이백이 깊은 산을 벗어나서 드디어 산 아래 계곡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한 할머니가 냇가의 바위에 걸터 앉아 도끼를 갈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도끼의 날이 날카로운데도 할머니는 계속 갈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을 본 이백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할머니, 뭘 하고 계십니까? 보면 모르냐?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려고 한다. 아니, 할머니, 그렇게 큰 도끼를 갈아서 어느 세월에 가는 바늘을 만들어요. 할머니는 그제야 바쁘게 움직이며 도끼를 갈던 손을 멈추고 이백을 빤히 쳐다보며 말하였지요. 얘야, 모르는 소리 말거라. 중도에 그만두지 않고 계속 갈기만 하면야 언젠가는 바늘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다시 도끼를 갈기 시작하였어요. 할머니의 이 말을 들은 이백은 뭔가에 머리를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지요. 중도에 그만두지 않고 계속한다고? 저분은 노인인데도 자기가 목적한 바를 위해 멈추지 않고 노력하는구나. 나는 아직 어린데 그만두지 않고 계속한다면 무엇인들 이루지 못할까?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이백은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산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는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여 높은 학문을 이루었답니다. 그는 두보와 함께 중국 최대의 시인으로 손꼽히며 시의 신선인 시선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가 바로 마부 위침의 노력을 했기 때문이랍니다.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뜻의 고사성어 마부 위침은 중도에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여 노력한다면 도끼날이 바늘이 되는 불가능한 일도 이룰 수 있다는 뜻이랍니다. 새로운 나라를 꿈꾼
비류와 온조. 고구려의 왕비 소선호와 두 아들 비류와 온조가 침통한 얼굴로 마주 앉았어요. 소선호가 입을 열었답니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부여에서 온 유리가 왕의 후계자로 정해졌구나. 어머니, 고구려를 세우는데 어머니의 공이 컸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아들인 저희를 놔두고 어떻게 유리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 왕자 비류가 핏대를 세웠어요. 둘째 왕자 온조는 결심한 듯 말하였지요. 유리가 왕이 된다면 이곳에서는 더 이상 저희의 뜻을 펼 수 없을 것입니다. 고구려를 떠나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류 온조는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을 이끌고 고구려를 떠났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남쪽으로 향하던 이들은 북한산 꼭대기에서 아래를 굽어보았지요. 비류는 바닷가와 닿은 서쪽이 마음에 들었어요. 자고로 바다에서는 먹을거리가 끝도 없이 나는 법이니 서쪽 땅에 나라를 세우는 게 어떻겠느냐. 하지만 온조의 생각은 달랐답니다. 형님, 바닷가에는 땅에 소금기가 있어 농사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보다 동쪽에는 큰 강이 흐르고 넓은 들판이 있어 백성들이 살기에 좋을 듯합니다. 둘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지요. 결국 비류는 서쪽으로 내려가 미추홀이라는 도읍을 세웠어요. 그런데 비류가 자리 잡은 바닷가는 땅이 질어 집을 짓는데도 애를 먹었지요. 농사를 지으려고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질 않았어요. 당연히 백성들의 삶은 힘들었지요. 온조는 소선호와 함께 동쪽으로 가 강을 낀 넓은 들판에 성을 쌓고 나라를 세웠답니다. 성은 위례성, 나라의 이름은 십제라고 하였지요. 이곳은 날이 갈수록 풍요로워졌어요. 강이 있고 기름진 들판이 있어 농사가 잘 되었거든요. 백성들은 온조를 잘 따랐고 나라의 힘도 커져갔답니다. 수십 년 뒤 비류는 바닷가에 나라를 세운 것을 후회하며 백성들과 함께 온조가 세운 십제로 갔답니다. 두 나라가 힘을 합치면서 나라는 크게 발전해 갔어요. 나라의 이름도 십제에서 백제로 바꾸었지요. 작은 나라였던 백제는 약 500년 동안 이곳에서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답니다. 마법에 걸린 거인. 옛날 옛적에 세 아들을 둔 가난한 어머니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말하였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밥벌이를 해야겠어요. 집을 떠나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요.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단단히 결심한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답니다. 얘야, 어디에 가든 몸 건강히 지내야 한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에게 보찜을 꾸려주며 부탁하였어요.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소녀는 집을 나왔답니다. 걷고 또 걸은 끝에 소녀는 어떤 낯선 마을에 도착하였지요.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었답니다. 혹시 이 마을에서 하인을 구하는 집이 있습니까? 그러자 누군가가 빙긋 웃으며 말하였지요. 저 언덕 위에 있는 마법사의 집으로 가보게. 그 집에서는 늘 하인을 구하고 있네. 소녀는 마법사의 집으로 가서 하인을 구하느냐고 물었답니다. 잘 왔구나. 마침 하인을 구하고 있던 참이었다.
마법사가 반가워하며 말하였지요. 오늘부터 일할 수가 있다. 하루에 금화 한 잎을 주마. 소녀는 하루에 금화 한 잎을 준다는 말에 뛸 듯이 기뻤답니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너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는 어디든 따라다녀야 한다. 알았느냐? 알았습니다. 주인 어른이 가는 곳이라면 세상 끝까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소녀는 기꺼이 약속하였지요. 자, 지금 당장 두 필의 말을 준비해라. 해가 지면 길을 떠나야 하니까 말이다. 소녀는 마법사가 시키는 대로 두 필의 말과 여러 장의 자루를 준비하였어요. 밤 12시가 되자 마법사는 소년과 함께 길을 떠났답니다. 어둡고 험한 산길을 쉬지 않고 가야 했어요. 소녀는 헉헉거리며 물었답니다. 주인 어른, 목적지는 아직도 멀었나요? 곧 도착할 테니 잠자코 따라오너라. 마법사는 몇 번이고 같은 대답을 하였지요. 밤새도록 산길을 걸은 끝에 새벽이 되었답니다. 두 사람의 눈 앞에는 아주 높고 험한 산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제 다 왔다. 마법사는 소년을 말에서 내리게 하고는 총을 주며 말하였답니다. 자, 네가 타고 온 말에 배를 쏘아라. 깜짝 놀란 소년이 고개를 저었지요. 주인 어른,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쏘겠다. 마법사가 위협하자 소녀는 하는 수 없이 두 눈을 질끈 감고 말의 배를 쏘았답니다. 마법사는 말의 배 안에서 내장을 꺼내어 자루에 담더니 소년에게 여러 장의 자루를 가지고 말의 뱃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였어요. 소년이 시키는 대로 하자 마법사는 책을 한 권 펼쳐놓고 마법의 주문을 읽었답니다. 그러자 내장이 빠진 말이 험한 산의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기 시작하였어요. 말이 산 꼭대기에 다다르자 마법사가 산 아래에서 외쳤지요. 말의 배에서 나와 산 위에 무엇이 있는지 보아라. 아니, 세상에 금덩이, 은덩이, 그리고 갖가지 보석이 가득 널려 있습니다. 소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대답하였어요. 네가 가져간 자루 속에 그 보석들을 가득 담거라. 그리고 그것들을 말에 실어 아래로 내려보내라. 잠시 후에 다시 말을 보낼 테니 네가 타고 내려오면 된다. 소녀는 마법사가 시키는 대로 가져온 자루에다 보석을 가득 담아서 말에 실었답니다. 그리고 말을 아래로 내려보내었지요. 마법사는 말이 보석을 싣고 내려오자 소년을 험한 산 위에 남겨둔 채 말을 몰고 돌아가 버렸어요. 주인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주인님. 소년은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마법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답니다. 홀로 남겨진 소년은 눈물을 흘리며 산 밑을 내려다보았어요. 눈앞이 아찔해질 만큼 까마득한 절벽이었지요. 소년은 산을 내려가는 것을 포기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답니다. 몹시 배가 고팠으므로 뭔가 배를 채울 풀뿌리라도 찾아야 했어요. 한참을 어슬렁거리다 보니 멀지 않은 곳에 싱싱한 풀 한 포기가 나 있는 것이 보였답니다. 소녀는 그리로 달려갔어요. 어쨌든 금은 보석을 먹을 수는 없으니 이 풀을 뽑아야겠다. 그러나 어찌나 깊이 뿌리가 박혔는지 쉽사리 뽑히지 않았답니다.
땀을 뻘뻘 흘린 끝에 소녀는 그 풀을 뽑아내는데 성공하였어요. 아니, 이게 뭐지? 소녀는 풀이 뽑힌 자리에 커다란 쇠고리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소년이 그 쇠고리를 잡아당기자 놀랍게도 땅 속으로 연결된 층계가 보였답니다. 호기심이 생긴 소녀는 조심스럽게 그 층계를 내려가 보았어요. 끝까지 내려가니 그곳은 땅 속에 있는 호화로운 궁전 아니었지요. 번쩍이는 금은 보석으로 장식된 그 궁전은 참으로 으리으리해 보였답니다. 식당에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진귀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배가 고팠던 소녀는 그 음식들을 배불리 먹었지요. 그러고는 궁전의 이방 저방을 둘러보았어요. 어떤 방에 들어가니 뜻밖에도 어마어마한 거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답니다. 꼬마야, 너는 누구지? 어떻게 이곳에 왔느냐? 거인이 물었어요. 소녀는 두려운 얼굴로 거인 앞에서 자기가 그곳에 오게 되기까지의 일을 자세히 설명하였지요. 거인이 말하였어요. 너도 그 마술사에게 속았구나. 그놈이 나에게 마술을 걸었단다. 네가 그를 죽여주었더라면 좋았을걸. 그가 살아있는 한 나는 여기에서 나갈 수가 없단다. 아저씨, 이제 우리는 어쩌면 좋지요? 소년이 울먹였어요. 얘야, 너무 염려 말거라. 네가 나를 돕는다면 방법이 있단다. 너는 뜰에 있는 연못뒤에 숨어 있거라. 내일 해가 뜨기 전에 비둘기 3마리가 날아올 것이다. 하얀 비둘기, 회색 비둘기, 갈색 비둘기 중에서 네가 하얀 비둘기를 잡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다. 알겠어요, 아저씨. 꼭 하얀 비둘기를 잡겠어요. 소녀는 밤새도록 연못 뒤에 숨어 있었어요. 새벽녘이 되자 3마리 비둘기가 날아와서 연못에서 목욕을 하였답니다. 소녀는 재빨리 하얀 비둘기를 덮쳤으나 비둘기는 2개의 깃털만을 남긴 채 도망치고 말았지요. 소녀는 거인에게 가서 깃털 2개를 보이며 말하였어요. 아저씨,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깃털 2개밖에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꼭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소녀는 올가미를 준비해가지고 연못 뒤에 숨어서 기다렸어요. 새벽녘에 또다시 비둘기들이 날아왔지요. 목욕을 끝낸 비둘기들이 날아가려고 할 때 소녀는 하얀 비둘기에게 올가미를 던졌어요. 잡았다! 소리치며 달려가던 소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답니다. 올가미에 걸려든 비둘기가 아름다운 공주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소녀는 공주를 거인에게로 데려갔지요. 공주와 소년이 거인을 만나자 놀랍게도 어디선가 수많은 하인과 시녀들이 나타났어요. 거인이 말하였지요. 얘야, 고맙다. 하지만 궁전은 아직도 마법에서 풀리지 않았단다. 그 마법사만 죽으면 나는 마법에서 풀려날 텐데. 한편 소년의 가족들은 집 떠난 소년이 돌아오기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막내 아들이 말하였지요. 어머니, 아무래도 형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나가서 형님을 찾아보는 게 좋겠어요. 막내야, 그럼 부탁한다. 어머니는 가슴을 졸이며 막내와 작별 인사를 하였답니다. 막내는 형이 간 길을 따라 걷고 또 걸었지요.
그리하여 형이 도착했던 그 마을에 도착하였어요. 그 마을에서 막내는 한 달 전쯤에 그곳에 왔던 소년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답니다. 그 소년은 저 언덕 위에 있는 마법사 집의 하인으로 들어갔단다. 하지만 그 이후 우리는 그 아이를 본 적이 없단다. 막내는 용기를 내어 마법사의 집을 찾아갔어요. 마법사는 형이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반가워하며 막내를 하인으로 받아주었지요. 그날 밤 막내는 형이 그랬던 것처럼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였답니다. 그리고 밤 12시가 되자 마법사를 따라서 험한 산 속으로 들어갔지요. 자, 네가 타고 온 말의 배에 총을 쏘아라. 막내는 망설이지 않고 총을 쏘았답니다. 마법사는 이번에도 그 말의 내장을 자루에 담은 뒤 막내에게 자루를 가지고 말의 뱃속에 들어가라고 하였어요. 막내가 시키는 대로 하자 마법사는 책을 꺼내어 주문을 읽기 시작하였지요. 그러자 말이 산 꼭대기로 올라갔답니다. 자, 나와서 뭐가 보이는지 말해보거라. 번쩍이는 금이며 은이며 보석이 가득 널려 있습니다. 막내가 대답하였어요. 그걸 자루에 담아서 말 등에 실어서 내려보내거라. 그러면 다시 말을 올려줄 테니 네가 타고 오면 된다. 알겠습니다. 막내는 부지런히 자루를 채웠지요. 그러나 소년이 자루 속에 넣은 것은 금, 은, 보석이 아니라 돌멩이였답니다. 말을 내려보낸 소년은 마법사를 향해 큰 바위를 굴려버렸어요. 산 밑에서 마법사의 비명 소리가 들렸답니다. 바로 그 순간 지하에 있던 거인은 온몸에 힘이 쏘는 것을 느꼈어요. 얘야, 누군가가 마법사를 죽였나 보구나. 나는 지금 막 마법에서 풀렸단다. 이 궁전도 마법에서 풀렸지. 새벽이 되자 궁전은 천천히 위를 향해 올라가기 시작하였어요. 자꾸만 올라가던 궁전이 어느 곳에서 딱 멈춰 섰답니다. 소년이 창밖을 내다보니 바로 그리운 어머니의 집 앞이었어요. 그때 잠에서 깨어난 어머니가 창문을 열었지요. 아니,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머니는 놀라서 비명을 질렀어요. 밤사이에 집 앞에 으리으리한 궁전이 서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그 궁전 앞에는 큰아들과 막내아들이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하 궁전에 누워있던 거인은 왕자님으로 변해서 흰 비둘기 공주와 결혼하였어요. 그리고 마법이 풀린 회색 비둘기와 갈색 비둘기도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었답니다. 두 아가씨는 집을 나갔던 두 형제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나무 도령. 멀고도 먼 옛날 어느 숲속에 아름드리 개수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개수나무는 우거진 가지마다 푸른 잎을 달고 하늘로 곱게 자랐지요. 이 개수나무에 꽃이 필 무렵이면 아름다운 선녀가 찾아왔어요. 선녀는 개수나무에 기대어 노래도 불러주고 나뭇가지 사이로 환한 웃음을 지으며 뛰어다니기도 하였지요. 선녀는 늠름한 모습으로 서 있는 개수나무를 사랑하였어요. 개수나무도 아름다운 선녀가 좋았지요. 세월이 흐를수록 개수나무와 선녀의 사랑은 깊어만 갔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을 키워온 선녀와 개수나무의 혼은 마침내 결혼을 하였지요. 이듬해 봄이 되자 선녀는
잘생긴 사내 아이를 낳았답니다. 아기는 자라 어엿한 도령이 되었지요. 어느 날 선녀는 개수나무와 나무 도령을 남겨두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어머니를 잃은 나무 도령은 개수나무와 단 둘이 살았지요. 다시 여러 번 계절이 바뀌었어요. 어느 해 여름,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고 큰 비가 내렸답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졌지요. 몇 달이 지나도 비는 그칠 줄 몰랐어요.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어 논도 밭도 빗물에 잠기고 마을은 감쪽같이 사라졌답니다. 빗물은 차올라 높은 산 위에 서 있던 개수나무도 물에 잠기기 시작하였어요. 비바람에 뿌리가 뽑히고 곧 쓰러질 것만 같았지요. 견디다 못한 개수나무는 나뭇가지에 올라앉아 떨고 있는 아들에게 말하였어요. 아들아, 아버지는 이제 더는 못 버티겠구나. 내가 쓰러지거든 재빨리 등에 올라타거라.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면 안 된다. 얼마 지나 가까스로 서 있던 개수나무가 힘없이 쓰러졌답니다. 개수나무가 물에 떠오르자 나무 도령은 서둘러 개수나무 위에 올라탔어요. 나무 도령을 태운 개수나무는 굽이치는 물결을 따라 둥둥 떠내려갔지요. 가도 가도 보이는 것이라고는 검푸른 물밖에 없었답니다. 아버지, 사람들도 짐승들도 모두 물에 잠긴 것 같아요. 나무 도령은 외롭고 무서웠지요. 아들아, 용기를 내거라. 넌 꼭 살아남아야 해. 아버지, 얼마나 더 가야 땅에 닿을 수 있을까요? 글쎄다. 어서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길 기다려야 할 것이다. 개수나무의 바람도 아랑곳 없이 하늘은 온통 시커먼 구름에 뒤덮였어요. 바람은 거세지고 비는 더욱 퍼부었지요. 꿈틀대며 흐르는 물살에 커다란 개수나무도 종이배처럼 흔들렸어요. 나무도령은 몇 번이나 떨어질 뻔하였지만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나뭇가지를 움켜쥐었답니다. 그렇게 수없이 고비를 넘긴 어느 날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무도령님, 나무도령님, 살려주세요. 나무도령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나는 쪽을 찾아 두리번거렸지요. 저만치 개미떼가 동동 떠내려오고 있었답니다. 보잘것없는 개미들이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것들이 있다니요. 아버지, 저 개미들을 태워줘도 되나요? 그래, 그렇게 하렴. 나무도령은 신이 나서 개미떼를 향해 소리쳤어요. 얘들아, 어서 나무 위로 올라와. 나무도령님, 고마워요. 개미떼가 꼬물꼬물 헤엄을 쳐 까맣게 나무 위로 기어 올라왔어요. 얼마를 떠내려가자 젖은 날개를 간신히 파닥이며 모기떼가 소리쳤답니다. 나무도령님, 나무도령님, 우리를 제발 나무 위에 앉게 해주세요. 날개가 아프고 젖어서 더는 날 수가 없답니다. 나무도령이 개수나무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저 모기들을 아버지 등에 태워줘도 되나요? 네가 좋다면 태워주거라. 윙윙 모기떼가 개수나무에 날아와 앉았답니다. 나무도령님 고마워요. 이제야 날개를 실 수 있게 되었답니다. 개수나무는 아들 나무도령과 개미떼와 모기떼를 태우고 흘러 갔답니다.
또 얼마를 내려갔을까요? 나무 도령만한 소년 하나가 물에 떠내려오며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사람 살려! 저 좀 살려주세요! 나무 도령은 사람을 보자 너무 기뻤어요. 아버지, 사람이에요. 사람. 저 아이를 태워도 괜찮지요? 뜻밖의 개수나무는 딱 잘라 말하였어요. 안 된다. 저 아이를 태우면 안 돼. 나무 도령은 소년이 불쌍하기도 하고 함께 있고 싶어 아버지를 보채었지요. 아버지, 저 아이를 태워주세요. 네. 절대 안 된다. 개수나무도 물러서지 않았답니다. 사람 살려! 소년은 곧 숨이 넘어갈 듯 마지막 안간 힘을 쓰며 소리쳤지요. 나무도령은 몇 안 남은 나뭇가지를 흔들며 막무가내로 졸라대었어요. 할 수 없구나. 네 마음대로 하렴. 개수나무는 크게 한숨을 내쉬며 마지못해 허락을 했답니다. 나무도령은 불이 나게 소년을 물에서 건져 올렸어요. 내 이름은 삼돌이야. 아휴, 그런데 이 개미떼와 모기떼는 또 뭐니? 삼돌이는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괜한 트집을 잡았답니다. 개수나무는 며칠을 더 떠내려가다가 어느 섬에 닿았지요. 원래는 높은 산이었는데 물에 잠겨 섬이 된 것이에요. 아들아, 이제 너는 혼자 살아가야 한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 눈물을 보이지 말거라. 개수나무는 아들 나무도령을 섬에 남겨두고 다시 정처 없이 떠내려갔어요. 나무도령은 눈물을 삼키며 아버지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나무도령과 삼돌이는 함께 섬을 둘러보러 다녔답니다. 그 섬에는 할머니 한 분과 딸, 그리고 하녀 셋이 살고 있었지요. 딸과 하녀는 나무도령과 비슷한 나이였어요. 나무도령과 삼돌이는 할머니 집에 머물게 되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마침내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어요. 하지만 이제 어느 곳에도 사람이 살지 않았답니다. 이 세상의 사람이라고는 나무도령과 삼돌이, 할머니와 두 여자아이뿐이었지요. 나무도령과 삼돌이는 할머니 집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지냈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자라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요. 이제 저 애들을 짝지어줄 때가 되었구나. 할머니는 누구를 자기 딸과 맺어주고 누구를 하녀와 맺어주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이왕이면 나무도령과 삼돌이 중에 일도 더 잘하고 정직한 아이를 자기 딸과 결혼시키고 싶었지요. 할머니의 생각을 눈치챈 삼돌이도 고민하였답니다. 예쁜 할머니의 딸을 마음에 두고 있었거든요. 삼돌이는 한 가지 꾀를 내었지요. 할머니, 나무도령은 아주 신기한 재주가 있답니다. 좁쌀 한 자루를 모래밭에 뿌려 놓아도 한나절이면 모래 하나 섞이지 않게 도로 주워 담을 수 있어요. 할머니는 귀가 솔깃하였어요. 나무도령에게 그렇게 신기한 재주가 있더냐? 그럼요. 나무도령이 자랑하는 걸 제 귀로 똑똑히 들었다고요. 정말인지 아닌지 어디 한번 시켜보세요. 모래밭에 섞인 좁쌀 한 자루를 어떻게 한나절 만에 골라낼 수 있겠어요. 삼돌이는 나무도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할머니의 미움을 받게 하려는 속셈이었지요. 그렇게 되면 할머니 딸과 결혼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할머니는 모래밭에 좁쌀 한 자루를 뿌려놓고 나무도령을 불렀답니다.
내가 그만 실수로 좁쌀 한 자루를 쏟았지 뭐냐. 급히 쓸 때가 있어 그러니 점심때까지 이 좁쌀 좀 골라 담거라. 나무도령은 너무 기가 막혔어요. 할머니, 제가 무슨 재주로... 오죽 급하면 그러겠느냐. 그럼 너만 믿고 간다. 할머니는 대충 둘러대고는 부랴부랴 그 자리를 떠났답니다. 별 수 있나요? 할머니가 부탁하는데요. 나무도령은 쭈그리고 앉아 좁쌀을 줍기 시작하였지요. 하지만 아무리 신경을 써도 모래 하나 섞이지 않게 좁쌀을 골라내기란 쉽지가 않았답니다. 시간은 자꾸 가고 나오는 것은 한숨뿐이었지요. 그때 개미 한 마리가 기어와 말을 걸었어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다시고. 그럴 일이 있단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인지도 모르잖아요. 나무도령은 답답한 마음에 개미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였지요. 그랬구나. 그런 일이라면 우리에게 맡기세요. 곧이어 수만 마리의 개미떼가 몰려와 좁쌀을 물어서 자루에 담기 시작하였어요. 순식간에 자루 안에 좁쌀이 가득 찼지요. 점심때가 되어 할머니가 다시 왔답니다. 아이고, 자네 재주가 참으로 놀랍구먼. 할머니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나무도령을 칭찬해 주었어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삼돌이는 약이 올라 가슴을 퍽퍽 쳐대었지요. 할머니와 삼돌이가 집으로 돌아가자 나무도령이 개미들에게 눈을 찡긋하며 말하였어요. 고맙다, 개미들아. 아니에요. 나무도령님이 오래전 홍수 때 우리 조상님들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없었을 거예요. 이제야 은혜를 갚게 되어 기쁘답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할머니는 나무도령이 마음에 쏙 들었지요. 하지만 삼돌이도 일 하나만큼은 똑 부러지게 잘 하는지라 누구를 사위로 삼을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어요. 해라 모르겠다. 다 저희들 복이지 뭐. 할머니는 캄캄한 밤중에 딸과 하녀를 동쪽 방과 서쪽 방에 각각 들어가 있게 하였답니다. 그리고 나무도령과 삼돌이를 불러 말하였어요. 이제 너희들도 장가들 나이가 되었구나. 저 두 방 중에 들어가고 싶은 쪽으로 들어가거라. 그래서 그 방에 있는 아이와 결혼을 하거라. 나무도령과 삼돌이는 어느 방으로 들어갈지 머뭇거렸어요. 그때 나무도령 귓가에서 모기들이 앵앵거렸지요. 나무도령이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동쪽 방, 동쪽 방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나무도령은 모기들이 일러준 대로 동쪽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그 방에는 착하고 아름다운 할머니의 딸이 다소곳이 앉아 있었지요. 약속대로 나무도령은 할머니의 딸과 부부가 되었답니다. 삼돌이는 할 수 있나요? 하녀를 아내로 맞이하였지요. 두 부부는 결혼을 해서 아들, 딸을 많이 낳았어요. 아들, 딸들이 또 아들, 딸들을 낳고 그래서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답니다.